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충남 태안에서 여학생이 후배 여학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고 관련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JMS 정명석 총재의 범행 장소인 월명동 침실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이곳에서 JMS 간부 8명이 장기간 여신도들을 세뇌하며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60대 여성이 아들 앞에서 며느리를 폭행하고 욕설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여성은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짓을 벌였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박기훈 변호사님. 네. 내일 어린이날인데 혹시 무슨 스케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아니 자녀분들 그냥 아이들하고 있을 거예요. 예.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예. 그냥 어디 안 가시고. 아직 뭐 정한 건 없습니다. 고3짜리. 그래도 나가서 식사라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은 이제 사줄 생각인데 고3짜리라서 네,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교수님은 해당 사항은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요. 빨리빨리 시작할게요.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린이날 연휴에 폭우가 내릴 거란 예보, 아까 들으신 것처럼 내일 어린이날 행사 여기저기서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 녀석도 어디로 또 데리고 가야 하나 지금 우리 부모님들 고민이 깊으시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들이라고 어른과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충남교육청이 이 관내 초등학교 아이들 2,500명 조사했더니 받고 싶은 선물 1위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PC. 자, 2위 현금. 조금 순화해서 용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자, 이자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반 들으면서 하루 6,000보 걷기 합니다. 시간이 훌쩍 가네요 하신 김성환님. 서초동 사는 내 친구 신영애 수다 잘 떨다가 사반할 시간이라고 중간에 가버리네요. 친구 다 필요 없어 하신 정화 엄마 김양자님. 허리 아픈 딸 케어하느라 고생인 우리 엄마 김지유 여사 완전 사랑해 하신 김가람님. 오는 토요일 딸 안하빈의 첫돌입니다. 건강하게 자라준 딸이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네요 하신 박미정님. 우리 딸 시집 좀 가라고 해줘요. 돌아버리겠어 하신 김명현님. 시집 좀 가. 자, 귀여운 진돗개랑 1년째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진돗개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 겁니까? 노골적인 차별에 지칩니다. 진돗개는 우리나라 국견이라고요 하신 손보경님.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에서 오징어 슬라이스를 샀는데 담배꽁초가 들어가 있네요. 사진 찍어서 업체에다 항의했더니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칩니다 하신 임훈님. 자, 알로하 데이님, 곽은하님, 손은영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 6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별걸 다 하는 10대들. 제목부터 뭔가 무섭습니다. 자, 영상 만나보시죠. 자, 수배 차량 발견하는 무전을 듣고 도주로 근처로 저렇게 가고 있는 경찰차입니다. 자, 마침 그때 앞으로 저렇게 슈잉하는 저 수배 차량. 삐요 추격을 시작합니다. 자, 하지만 경찰이 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저렇게 역주행을 하는 저 수배 차량. 자, 차들을 또 요리조리 막 피해가고 아주 그냥 능숙하게 피해가는데요. 아이고, 저러다 큰 사. 저때 사람 칠 뻔. 아이고. 자, 하지만 별 수 있습니까? 사람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별 수 있겠습니까? 지들이 잡혀야지. 자, 그런데 차 문이 열리고 봤더니 잘 보세요. 교복들입니다. 교복들이 차에서 주르르 나옵니다. 세상에 이제는 교복 입고 이럽니다. 성인이 교복 코스프레한 거 아니고요. 10대였어요. 네, 지난달 25일인데요. 전남 나주에서 경찰이 수배 차량을 뒤쫓아서 검거한 사건입니다. 이 광주에서 도난 신고가 들어간 차량이 전남 나주에 있다. 이 사실을 파악을 하고요. 이 경찰이 이 지점쯤을 지나겠다 미리 예측을 하고 있다가 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맞닥뜨려서 추격이 시작이 됐고요. 무전을 들은 다른 교통순찰차도 뒤쫓으면서 정차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배 차량은 역주행을 하고 신호 위반을 하면서 달아났습니다. 20km 가까이 추격 끝에 경찰이 결국 이 수배 차량을 막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훔친 차량을 타고 질주하던 이들이요. 저렇게 교복을 입은 10대 5명이었던 겁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아휴, 자, 또 다른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불 꺼진 식당 내부로 입장하는 저 2명. 카운터 쪽으로 오더니요. 아, 휴대폰 불빛 켜고 현금을 탈탈탈탈 텁니다. 자, 나머지 한 놈도 합류해가지고 이곳저곳 저렇게 쓱 스캐닝을 하고 있죠. 얘네들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10대들입니다. 네. 자, 얘는 그래도 교복은 입고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 진짜 성인 범죄 뺨치더라고요. 자, 이 사람들이 제주도에 있는 10대 13명입니다. 13명이 뭐 조직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범행을 저지르는데 범행 방식은 다양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 2월 달까지 한 10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런 주점에 들어가서 음식이나 아니면 술이나 이런 것들 돈을 가지고 오면서 100여만 원 정도를 훔쳤는데요. 또 다른 범행 수법도 있어요. 자주 가는 노래방에 주인이 부재하는 틈을 틈타서 카드 같은 걸 갖고 와서 카드를 막 사용하는 그런 행동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하다가 뭐 자기들끼리 싸움도 하고 폭행도 일어났는데 결국 이 13명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그중에 9명은 고등학생이고 또 그중에 4명은 촉법소년입니다. 하하. 4명은 소년부에 송치하고 9명은 입건됐습니다. 자, 2번째 이어갑니다. 지하철에서 돈 버는 유튜버입니다. 자, 사반 가족분께서 한 유튜버의 충격적인, 진짜 전 깜짝 놀랐어요. 이 충격적인 민폐 난동 상황을 제보해 주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마치 수련하듯 맨몸으로 지하철역 바닥에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가부좌를 틀고 훅 기압을 넣더니 밀가루 앞에 기압 들어갔어 지금. 밀가루를 뭘 털어 끝까지 털어 막 덜덜덜 털더니 막 아둥바둥 자, 다 밀가루 뒤집어 쓰고 몸을 터는가 싶더니 냅다 구릅니다. 예. 그리고 바닥에다 부비부비. 자, 이제는 태권도를 하는 듯 발차기에 주먹 얍얍얍얍 그러고는 양심은 그래도 있었는지 빗자루로 또 저렇게 난장판이 된 바닥을 쓸기 시작하는 저 유튜버. 잠시 후에 경찰이 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어떤 유형을 보시는 거예요? 아, 제가 밀가루를 가중하다가 못 퍼가지고 제가 치우고 있어요. 아, 이 밀가루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빨리 다 치우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와, 신고하는 거 봐. 와. 이게 지금 신고를 안 할 상황이겠니? 자, 잠시 지금 그림 나오고 있죠? 이 유튜버 여성 속옷 차림으로 지하철 객차 안에서 이른바 코카인 춤을 추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왜 이러는 거예요, 진짜? 네, 영상 속 남성 유튜버입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요, 저게 지난달 초라고 하는데 이 유튜버가 지하철 역사 내에서 후원금을 받고 밀가루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결국 뒤처리는 거의 다 영무원이 했다고 하고요. 이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가 이후에 처벌을 받았는지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일단 보이는 저 상황에서는 그냥 넘어간 것 같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요, 그 다음에는 여성 속옷과 기저귀를 착용한 뒤에 지하철 승객들 앞에서 저렇게 춤을 추는가 하면 또 다른 날엔 방송에 출연한 다른 사람이 바지에 불을 붙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런 기이한 행동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지난주에도 후원받고 컨텐츠를 하겠다면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후에 경찰까지 출동을 한 상황입니다. 아, 교수님, 진짜 어쩌면 좋습니까? 이게 저는 저 유튜버도 정말 그렇고 저걸 보면서 아우 재밌다 잘한다 하면서 막 뭐 돈 쏴주는 사람들도 정말 진짜 제가 이 영상을 저희가 이제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날것의 그 영상을 봤는데 저는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예? 참 열심히 살지 않고 이제 쉽게 돈 버는 방법에 이제 일부 유튜버들 참 큰일이네요. 사실 저런 꼴을 보려고 뭐 자식 놓고 미역국 끓여 먹었나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가 되는 것인데 이 수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금수, 즉 이게 뭐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왜 저런 행동을 하게 되냐면 저걸 바라보면서 돈을 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을 갖다 자기 어떤 하수인 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정에서 저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뭐 이제 심지어는 아주 이제 충격적인 그런 장면이긴 합니다만
돈이 된다면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수치심도 다 내려놓고 무조건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에게 어떤 도덕적인 그 기대를 갖다가 할 수가 없다면 아까 경찰이 오니까 약간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예, 법적으로라도 저것은 강하게 어떤 대가를 지불을 해야만 저런 것들이 지금 주로 청소년들이 보거든요. 그럼 청소년도 나중에 조금 더 자라가지고 돈이 안 되면 저런 짓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나쁜 그 영향을 갖다가 준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당국의 어떤 그 대처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해당 유튜버분 만약에 이 지금 보도를 저희 이 방송을 보시고 할 말이 있으면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반론을 보장해드릴게요. 자, 다음 뉴스 가보죠. 바지 지퍼 내려간 상태. 자,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사건이죠. 이 귀갓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자, 어제 세 번째 공판이 있었는데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건 폭행 사건임과 동시에 성폭행 미수 사건이기도 하다라고. 자, 피해자의 주장이기도 하고 실제 그걸 방증하는 증거도 많았죠. 자, 어제 무슨 증언이 있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재판에서는 피해자를 최초로 목격했던 입주민이 얘기를 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출동했던 경찰 그리고 친언니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부분이 뭐냐면 바지가 골반 정도까지 걸쳐질 정도로 상당 부분 내려가 있었고 지퍼도 내려가 있었다. 바지 지퍼도 내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우연히 뭐 이렇게 피해자가 쓰러지거나 하는 사이에 그냥 흘러내렸을 것 같지 않다는 부분이 오히려 더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피해자 옆에 가지런히 신발이 정리된 채 놓여 있었고 옆에 휴대전화도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누군가 차분히 그걸 놓은 것이지 그냥 떨어뜨린 게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또 친언니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바지가 버클이 굉장히 특이해서 그냥 우연히 벗겨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장도 이거 대부분 이 피해자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일치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 바지를 법정에서 직접 한번 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사람을 저렇게 돌려차기로 피투성이로 만들어 놓고 그 옆에다가 휴대폰과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현장을 떠난 이 심리는 뭘까요? 그 이춘재 사건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그 피해자를 살해하고 난 이후에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그 우산을 사람의 그 시신과 똑같은 그 각도로 이렇게 놔두고 그 나간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일종의 이제 현장 정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처음에 이 목격을 했었던 그 이 입주민 같은 경우는 전혀 그걸 갖다가 느끼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 이제 뭐 소변이 있어서 이게 혹시 자기 집으로 알고 이 사람이 실수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런 경우는 이 그 피해자가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방뇨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관도 거기에 와서 이게 피해를 당한 것으로 자기가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니까 사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건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죠. 대낮에 차가 대굴대굴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오른쪽 도로 주목해 주세요. 자, 갑자기 차가 대구르르르르르르르르 굴러옵니다. 뒤집어지더니 말이죠. 졸음운전일까요? 아니면 다른 차와의 추돌이었을까요? 마약이었을까요? 아니요, 낮술운전이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도대체 낮술을 얼마나 자셨으면 운전을 저렇게 합니까? 자, 음주운전이 또 있었고요. 낮에 지금 술을 먹고 운전하는 도중에 지금 50km 정도 속도로 지금 운행하는 중이었고요. 앞 차량은 사실은 조금 서행을 했던가 좀 섰던 것 같아요. 뒤에서 운전하고 있던 카니발 차량이 뒤에서 이제 받게 됐는데 결국은 음주가 문제가 됐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죠. 0.08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이 사고를 냈는데 사고 이후에 운전자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예. 뭐 행설수설합니다. 하하. 술에 취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상당히 술에 많이 취했던 상황이고 결국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 이어가죠. 며느리 선물이 가짜? 어허, 이거 무슨 얘기죠?
네, 본인 생일에 명품이 아니라 가품을 선물한 며느리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는 시어머니의 사연입니다. 평소에 며느리는 좀 명품을 좋아하는지 이런저런 브랜드로 명품 가방을 4개나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시어머니 생신이어서 며느리가 이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이 시어머니는 명품 가방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며느리의 좀 세심함에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방을 잘 들고 다니고 있었는데 이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이 가방이 명품이 아니라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며느리에게 물어봤더니 이 며느리는요. 가품이면 어때요? 저도 예뻐서 그냥 들고 다니는데 아무도 몰라요.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본인은 뭐 신경을 안 써서 가품을 가지고 다닌다고 쳐도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가품을 선물할 수가 있냐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며느리입니다. 에이, 어머니, 물론 진품이면 좋죠. 근데 완전 비싸거든요. 저도 굿이 아까 루이 위똥이었나요? 그거 짝퉁이에요. 제가 들고 다니는 거. 근데 누구 한 사람 의심 안 해요. 왜? 당신 며느리가 워낙 명품이거든요. 어머님도 이거 듣는 순간 이 백은 진품으로 뾰로롱. 왜? 어머님도 명품이니까. 동그라미. 예, 좋습니다. 자, 다음은 시어머니. 어머, 그래. 네 시애미가 좀 엘레강스하긴 하지.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라고 할 줄 알았냐. 확실히. 야, 내가 개모임 나갔다가 자연이 엄마한테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데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치열이 이놈을 키운 게 아닌데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박 변호사님. 뭐 저는 좀 이 이제 설문상으로는 뭐 이렇게 가짜라고 이제 알려줬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진행자가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은 지금 4개 정도의 명품 백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명품이라고 묵시적으로나마 어떻게 인식을 주면서 선물을 드렸던 걸로 보입니다. 만약 가품이었다면 가품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뭐 저는 사실 명품, 가품 구별할 줄은 모릅니다. 근데 많은 이제 그 잘 보는 분들은 보자마자 알더라고요. 아, 진짜? 망신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가품이면 가품 얘기하면 되죠. 이쁜 가품이라고 안 걸릴 만한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줬던 그런 부분이 어머님한테는 상당히 좀 충격을 왜냐하면 어머님은 어머니 모임에 가가지고 지금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용납하기 자연이 엄마한테. 자연이 엄마한테 걸린 네. 거거든요. 용납하기 어렵지 않나 싶어요. 이 사전 고지를 했어야 보지만 한다. 하면 되죠. 아, 그렇군요. 자, 우리 교수님. 그래서 이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4개나 가지고 있을 때 본인은 그걸 보면서 아유, 쟤는 그 명품도 이렇게 많이 좀 챙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한테 이제 처음에 줬을 때는 그게 당연히 명품, 정품인 줄 알았었는데 일단 이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자기 것이 이제 정품이면서 어머니한테 가품을 줬다. 이건 용서할 수 없죠.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자기도 그 가품을 가지고 있다. 아까 이제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었으면 아주 이제 깔끔하게 끝났을 수 있는데 실제로 또 1차적으로는 이 가품을 가지고 선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뭐 정품을 사줬으면 좋겠지만은 사실 이 젊은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시어머니에게 정품으로 명품을 사주길 갖다가 바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품이건 가품이건 일단 그것을 성의 표시했으니까 그 마음을 받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지 아마 이분이 실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자연히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것을 갖다 자랑을 했는데 거기서 보고 이거 약간 끝에 마크가 이상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창피를 당해서 화가 나긴 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알면은 다칩니다. 아, 진짜요? 자, 양 변호사님. 예. 저는 사실 이제 가품이라고 하는 게 상표법 위반이라서 제가 이걸 자체를 옹호하는 건 아유, 변호사로서 그럼요, 양심이 안 맞긴 하지만 예. 요즘 우리나라가 명품에 너무 휩쓸려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같은 물건이라도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제일 비싸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비싸게 팔아도 줄 서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 이거 가리지 않고 너무 이쪽에 그 휘말리는 분위기 자체를 좀 못마땅하게 보이는 입장에서 그냥 가품으로 재밌게 즐기다시피 한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니 그냥 뭐 나도 이렇게 재밌게 들고 다니니까 어머님도 한번 별 생각 없이 준 것 같아요. 생각이 짧았던 건 맞지만 너무 화내실 필요 없이 그냥 웃어 넘기는 정도가 어떠실까. 야, 나 재밌게 놀았다. 너무 재밌더라. 야. 이런 정도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군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은요? 네, 일단 김혜진님은요. 그놈의 명품 타령 진품해도 가품으로 보이는 사람 엄청 많아요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그런데 브라이언님은요, 가품 드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차라리 더 저렴한 다른 브랜드를 드리세요 했습니다. 명민정님, 저도 당했어요. 배우자한테요. 이 인간이 진짜 이런 말씀하셨고요. 김윤정님, 차라리 주지를 말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아이 또 그 아내분한테 또 이렇게 가품을 주셨어. 자, 매일 사반을 보기 위해 부지런히 퇴근하신다는 정경은 여사님. 정경은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네팔 아이들 200명에게 이 구충제를 후원키로 하셨다고요. 자, 이걸 약국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당연히 아니 무슨 구충제를 그렇게 많이 사세요 했겠죠? 사정을 얘기했더니 세상에 처음 보는 약사님인데 그럼 저도 묻고 더블로 하겠습니다 하더란 겁니다. 예. 자, 경기 안성시 종로약국 정영민 약사님께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으시다네요. 두 분 다 훌륭하십니다. 예. 바디 프렌드를 하며 근육통을 완화하고 목 디스크에 허리 디스크도 치료하고 전신 마사지부터 허리 디스크 치료까지 오늘도 편하게 허리 업. 홈 헬스케어 의료기기 메디컬 팬텀. 아들, 수도요금 줄었네. 바디워시 바꿨거든요. 이제 물만 스쳐도 미끌거림까지 싹. 그래서 수도요금까지 싹. 네 아빠도 쓰라 그래. 피지, 채취까지 미끌거림 없이 싹. 우루스 스키러시. 충남 태안에서 여학생이 후배 여학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고 관련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바로 짚어보죠. 널리 퍼뜨려 주세요. 유유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저희가 2주 전에도 사실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학폭 사건 전해드렸는데 또 다른 사건입니다. 이번엔 충남 태안인데요. 그 SNS에 널리 퍼뜨려주세요라는 글이랑 같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유포된 동영상에는요, 14살 중학생인 피해 학생이 지난달 30일 태안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15살 난 가해 학생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주변에 있던 학생들도요, 웃으면서 방관하는 모습이고요. 이 피해 학생이 바닥에 쓰러져서 몸을 못 가누는데 이 가해 학생이 얼굴을 무자비하게 발로 가격하고 또 쓰러져 있던 피해 학생의 가슴과 등을 잇따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끌거나 손바닥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모습도 잡혔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 피해 학생 괜찮습니까? 저걸 보고는 사실 이제 처음에는 골절상을 입었다는 식으로 알려져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얼굴하고 목에 타박상 정도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다치진 않아서 많이 다치진 않아서 병원에 치료받고 퇴원은 했답니다. 자, 교수님, 그 저 영상을 풀 영상을 보면 말이죠. 그 일단 그 웃음소리가 들려요. 킥킥킥킥. 근데 요즘 애들 전부 이런 촬영 영상들 보면 지들이 그걸 찍으면서 전리품처럼 생각을 하는 건지 꼭 지들 스스로 증거를 남기고 또 막 키득키득하면서 공유를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이제 결국은 이제 그렇게 찍은 그 자체가 자기들의 어떤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저걸 이제 우리가 이 방관자 효과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리는 그 사람들 이외에도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이 가학성이 이제 전염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뭐 때린 게 아니라 옆에서 구경밖에 한 것이 없다라고 해서 스스로의 어떤 죄책감을 중화시키면서 마치 이제 그 로마 시대의 그 검투장이라든가 또는 격투기 그 우리가 그 구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싸움 구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자기가 거기에 그 반 정도 발을 디딛고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상황에서 결국은 그것을 갖다 또 찍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또 전파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방관자 효과 플러스 이 가학성을 갖다가 동참하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박 변호사님, 네. 쟤네들 왜 저런지 뭐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자, 일단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전에 뭔가 일이 있었는데 이 피해 학생이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들이 보복적인 어떤 폭행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어떤 폭행 것 때문에 전학 조치가 돼서 분리 조치가 됐는데 주말간에 이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한테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자세한 상황은 이제 경찰이 워낙 지금 피해자가 많이 다쳤기 때문에 회복되는 대로 가해자 일행 다 소환해가지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뭐 처벌 원치 않는다 말은 전해졌다고 하지만 그건 조사가 끝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아이, 같습니다. 그럼요. 예. 자, 저렇게 SNS에 저런 걸 올리면 말입니다. 물론 같이 뭐 크크크크 하면서 보고 즐기는 애들도 있겠지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뭔가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나무라는 글들이 당연히 더 많이 달릴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가해 학생이 또 거기에 대해서 글을 어떻게 달았냐면 왜 지들도 맞고 다녀서 억울한가? 이런 식으로 게다가 욕설과 함께 이거를 또 올렸다라는 거죠. 진짜 그래요. 저는 이 댓글들 중에서 몰라도 너무 그럴 때가 아닌데 몰라도 너무 모르는다라는 글이 정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네요, 상황을. 자기들의 행동을 비판했더니 지들도 어디 가서 쳐맞고 댕겨가지고 나 억울해서 나 욕하는 거구나 크크크 저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슷한 영상이 또 있었어요. 네, 같은 SNS에 군산에서 찍힌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엔 14살 이 동급생들 간의 학교 폭력 영상인데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얼굴을 여러 차례 저렇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발로 차는 모습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정말 이런 영상들 보면 진짜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이게 요즘 세상에? 그렇죠. 사실은 많이 변화가고 있긴 합니다. 예컨대 학폭이 있으면 그 이후에 뭐 스포츠 스타가 되든 간에 뭐 연예인이 되든 간에 나중에 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 그런 게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아이들 사이에 중학생 뭐 이렇게 어린 사이에든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거든요. 결국은 학폭법 자체가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가해자에 대한 어떤 뭐 징계라든지 아니면 가해자에 대한 학생부의 반영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거 지적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없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SNS에 이런 영상들이 올라가서 폭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얘네들이 말이죠, 교수님. 최근에 이제 학폭 뭐 드라마도 그렇고 이후에 그게 실제로 막 커서 나중에 그 큰 곤욕을 치르는 경우를 얘네들이 지금 나중에 자기들이 성인이 돼서 이게 어떻게 돌아올지를 전혀 가늠을 못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저렇게 가해를 하는 그 학생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떤 뭐 나중에 그 뭐 노래를 잘 불러서 성공을 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저거는 나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우리 그 박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범죄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법이 너무 물러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대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고 그 대가가 신속하면서 즉시적이고 그리고 아주 엄중하게 되면은 그거는 뭐 강아지나 인간이나 똑같이 그걸 갖다가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 부모에게도 어떤 그 금전적인 손해를 갖다 입혀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을 하고 난 뒤에도 또 SNS에 올려가지고 피해자를 조롱하고 또 주위에 그 사람들에게 조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시스템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결국은 부모입니다, 부모. 예. 그 경찰관 발길질했던 그 촉법 기억하시죠? 그 영상 공개됐더니 그 부모 내 영상 이거 누가 찍어서 유포한 거야 그랬대잖아요 지금. 예? 자, 첫 번째 사건 일단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JMS 정명석 총재의 범행 장소인 월명동 침실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이곳에서 JMS 간부 8명이 장기간 여신도들을 세뇌하며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범행 정황을 짚어봅니다. 자, 정명석의 주변 사람들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일단 검찰이 어제 정조은 포함해서 간부 8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장기간 정명석의 성폭행을 도운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특히 정조은은 이 정명석의 성폭행 범행에 가담한 어떤 경위와 그 역할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공동정범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조 혐의가 아니라 준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여자들이 선생님 반경 3m 안에 못 오도록 막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JMS의 이 간부 1명은 구속 기소가 됐고요. 이 나머지 6명도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명석의 성폭력을 도운 이 JMS 간부 대부분이 정명석이 예명을 직접 지어준 여성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 검찰의 기소 내용만 보면 거의 조직범죄 수준이에요. 아니 저는 조직범죄도 이게 정명석 한 사람의 성범죄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체계를 갖춰서 이루어졌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인데
이른바 신앙스타라고 해서 결혼하지 않고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로 외부적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 중에 선별해서 성범죄 대상을 고르는 거고요. 지금 도표가 나가는 게 그 조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국하고 국제성교육이 뭐냐면 민원국은 국내 여성, 국제성교육은 해외 여성들을 관리를 한 거고요. 그 여성 관리하는데 뭐 나이, 키, 몸무게, 성격, 주거 형태 이런 것까지 다 진짜 인사팀에서 사람 관리하듯이 그렇게 관리를 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관리를 해서 성범죄 대상이 되잖아요. 그럼 혹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소를 하거나 법적 조치에 났으면 대외협력국이라는 곳에서 거기에 응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비서들이 또 따로 있으면서 성범죄가 저질러지는 때 그때 바깥에서 대기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도대체 이게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이런 식의 시스템을 갖췄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자, 정명석의 피해자들, 즉 이른바 신앙스타라는 게 무엇이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발이 되는 겁니까? 자, 이 정명석의 어떤 그 신앙스타 상록수라는 이름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일정한 키라든지 일정한 외모 이 요건을 좀 갖췄을 때 정명석이 승인해서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관리를 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2인자라고 알려졌던 정조원도 여기 있는 상록수 출신이라고 하고요. 아하. 이 상록수 출신들을 대상으로 아마 성범죄를 많이 저질렀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런 신앙스타가 되게 되면 교단 내에서는 좀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스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이렇게 세뇌나 이런 걸 했던 것으로 좀 보이고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상록수에서 벗어나게 되면 월성이라는 직책을 부여받아서 또 후배들을 뽑아서 다시 정명석 연결해주는 그런 또 역할을 이렇게 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지도책으로 갔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 상록수나 이 신앙스타가 관리됐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수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 이른바 신앙스타로 선발이 되고 관리가 됐던 피해자에게 과연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스타는 천주교의 수녀처럼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결혼 안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JMS가 말하는 하나님 사랑의 뜻을 이루는 신부 시대에서 스타는 그래서 하나님과 결혼한 셈입니다. 하나님의 육신인 메시아 정명석과 결혼한 격입니다. 많은 스타들은 그렇게 세뇌가 되고 정명석을 신랑으로 삼고 삽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들과는 절대 관계를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정명석과만 이게 맨정신으로 가능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세뇌당해서 한거 불능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정조은은 2018년에 그런 해당 피해자들에게 잠옷을 건네주면서 여기에서 이 주님을 지키면서 잠을 자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범행 뒤에 이 정명석은요. 너는 나를 통해 휴거됐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식으로 또다시 세뇌를 합니다. 이걸 내재화한 해당 성폭력 피해자는요. 당시에 그걸 성범죄로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명석이 메시아였고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몸이고 메시아니까 그가 하는 건 틀림이 없고 틀리다면 제가 틀린 거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 교수님 진짜 끔찍합니다, 그냥. 예. 이게 뭐 왕조 시대에 있어서 뭐 후궁들 선발하는 것보다 한술 더 뜨는 것 같은데요. 이 실제로 이제 이 JMS 간부들이 선발된 그 여신도 소위 그 신앙스타들을 관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정명석은 재림 예수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 이걸 거부하면은 만약에 너는 지옥에 가게 돼 있다. 소위 이제 당근과 채찍 기법을 사용을 하는 거죠. 이거는 너만 되는 것이다. 안 되면 너는 지옥 간다. 그래서 뭐 민원국장이라고도 있다는데 뭐 별별 벼슬이 다 있네요. 그런데 2021년 초에 이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호소한 한 피해자에게 그것은 하느님의 극적인 사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그 세뇌를 시키는 그런 과정이 이번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앞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왕조 시대처럼 넌 성은을 입은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자, 검찰은 정명석 성폭행 사건의 공범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오늘 아주 주목할 만한 무언가를 공개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메시아의 침실입니다. 자, 이게 공개가 됐어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충남 금산에는 수련원에 이 정명석의 거처 내부 사진까지 공개가 된 겁니다. 이른바 청교화로 불렸던 곳이고요.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저게 침실인데 푸른색 벨벳 소재처럼 보이죠.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범행 현장이에요. 범행 현장이에요. 예. 근데 메시아가 저런 식으로 침실을 꾸며놔야 될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실도 공개가 됐는데요. 각종 수석이라고 하죠. 이렇게 좀 모아놓은 것들이 있고 또 샹들리에 조명까지 달려있는 저것이 거실입니다. 그러니까 침실 바깥에 저런 거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런 구조에서 이제 피해자들이 이 피해를 입었고요. 또 다른 사진들도 좀 공개를 했어요. 정명석이 2018년도에 10년 복역을 하고 출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출소 이후에 그때 이제 출소했을 때를 부활일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거를 다 같이 이제 환호하는 신도들이 환호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다른 또 부활하고 나서 1주년 기념행사도 따로 가졌다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정명석이 V자 표시라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번에 구속 기소된 정조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정말 저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JMS 신도들은 저희들을 보면서 저 무지몽매한 인간들을 용서하소서 뭐 이러고 또 기도를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박 변호사님 참담합니다. 그게 웃기죠. 부활이라는 거는 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는 그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감옥 갔다가 출소하는 게 부활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전과자예요. 그리고 뭐 저게 말이 그렇지 성범죄 저질러서 나온 걸 부활로 표현하면 이번에도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구속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도 좀 나오면 또 부활하는 겁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뭐 JMS 측에서 누가 만든 건지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 교인들한테 많이 좀 세뇌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이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 뭐 계속 논란인데요. 유명 뷰티 유튜버가 JMS 측의 과거에 그 전도가 될 뻔한 그런 또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뭔가 무료 수업반이래요. 대학생이면 무료로 할 수 있다고. 진짜 연예인처럼 생긴 예쁜 분이 나와가지고 막 고민 상담 같은 거 자기한테 해라 다 들어줄게 하면서 되게 착하게 막 접근을 했어요. 서서히 교주님과의 이제 나의 만남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일요일에 몇 시까지 그 장소로 가보래요. 심사위원처럼 한 3-4명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막 노래를 틀더니 춤을 춰봐라. 막 춰보래요. 막 나 혼자 춤을 췄어. 춰버렸어. 춤 췄고 다 했어 그냥. 노래도 불렀어. 딱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보는데 막 교주님 같이 보이는 그 사진과 나 지금도 소름 돋아. 그런 게 이제서야 내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도 저분은 정신을 차리셨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뷰티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조효진 씨인데요. 이 JMS에 10년 전에 3개월 동안 당한 그런 사연을 풀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취미로 이제 패션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이 패션을 대학생한테 무료로 가르쳐주겠다 이런 전단을 보고 처음 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뭐 면접까지 보고서는 이 합격해서 한 달 동안 패션 관련된 수업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진로 고민을 상담해주겠다, 춤과 노래를 가르쳐주겠다라면서 계속해서 이제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주 만나서 친밀감을 쌓고 연락해서 친자매처럼 챙겨주다 보니까 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간에 여기에 들어오려면 남자친구가 있으면 안 된다면서 헤어짐을 종용했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진로에 집중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도 정지하고 아무랑도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이들의 정체를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 순간 여기서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이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차단하고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자, 얼마 전 그 MBC PD수첩에서 공개가 됐죠. 정명석이 감옥에 있을 때 한 여성 신도, 중학교 2학년짜리 여성 신도한테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이른바 신앙스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신앙스타로 키우려던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어요. 자,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야, 엄마가 예쁘니까 너도 예쁘다. 엄마 미인이었다. 그런데 너는 더 예뻐. 잘 커. 사랑해. 뽀뽀. 선생과 사랑해. 그런데 이 다음에 킥. 편지에 킥. 그러니까 요즘 말로 크크크크 뭐 이런. 세상에 교주란 사람이 그래도 어떻게 킥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진짜. 예? 네, 좀 이제 제가 봤을 땐 뭐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땐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 그렇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구속된 상태에서도 구금된 상태에서도 그런 행동을 갖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일반적이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특히 정신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그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파고 들어오서 아까 얘기 나왔지만은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모든 관계를 다 끊고 장기적으로 세뇌를 시키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중학생이 나중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또
또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유인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끔찍하기 짝이 없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그 우리 사회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가죠. 연애 기간 동안 변함없이 다정다감했던 남자친구의 모습에 결혼을 약속했다는 여성. 축복만 가득할 것 같았던 그녀의 결혼은 시작부터 큰 난관에 부딪힙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여성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시어머니가 결사 반대를 선언한 건데요.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언젠가 받아주시겠지 하는 생각에 결혼을 강행했지만 시어머니는 1년이 지나도록 이혼만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이후 남편이 어머니와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급기야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배를 발로 차기까지 했다는데요. 아들 앞에서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던 시어머니. 두 사람은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언뜻 들으시면 이게 별별 상담소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 실제 정말 좀 심각한 사건이고요. 예, 먼저 이 두 사람의 결혼이 시작된 그 과정부터 짚어보죠. 네, 일단 이 일은요, 한 여성이 결혼 결심한 남자친구의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남자친구가 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이 부모님에게 여성을 소개를 했는데 60대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이 여성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결혼에 대한 확신이 워낙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결혼을 밀어붙였고요. 지난 2020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까지 올렸는데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보통 반대는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오케이 합니다. 그렇죠. 뭐 인상이 안 좋거나 이래서 반대를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살게 되고 또 손자, 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좋아하는 경우가 대부분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끝까지 뭘 이혼시키려고 한다는 지금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물거나 아주 보기 힘든 사례 같습니다. 자, 교수님, 결국 이제 이 뭐 결혼식이야 그냥 강행을 했지만 그런데도 결혼식을 치르고 난 뒤에도 계속 이혼해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남의 집에 무슨 그 초를 뿌려도 유분수지. 아니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뭐 이혼을 하라고 옆에서 얘기를 합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이혼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 시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혼인신고를 못하게 해가지고 1년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를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결혼한 지 한 1년 정도 지나고 이렇게 되면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서로가 상대를 이해를 하게 되는데 1년이 넘어서도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를 해서 며느리에 대해서 공격을 이어가니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남편이 자기 아내 편이 돼가지고 이 부부하고 이 시어머니 간에 있어서 이 갈등이 상당히 이제 커져갔다는 거죠. 아하, 양 변호사님, 결혼식은 못 막았지만 혼인신고만은 무조건 막겠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아들 법적으로 총각으로 남게 언젠가 이렇게 계속 들볶으면 헤어지겠구나. 네. 그리고 아마 이제 아들도 어머니하고 약간 이제 여지는 주면서 그래도 어머니 말을 듣는 것처럼 하면서 언젠가는 이해해 주겠지. 그렇죠. 그거를 좀 기다렸던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를 했고 하지만 아들도 또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아예 연락을 피했어요. 근데 그게 어머니의 화를 또 돋았습니다. 어머니도 한치의 양보도 없었던 거예요. 연락을 안 받으니까 아예 딸 부부를 데리고 그 집 앞으로 찾아갔던 겁니다. 아들이 사는 집 앞으로. 그래서 마주치자마자 장은 집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그랬는데 아들도 어떻게 될지 좀 짐작이 갔던 모양이죠. 아닙니다. 가십시오라고 했던 거예요. 어머니 가라고? 예, 못 들어오게 막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아니 거기 사위는 왜 데리고 가 거길? 뭐 사위가 뭐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요. 딸하고 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이제 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 머리채 잡고 발로 배를 차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아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막았던 것 같아요. 막으니까 옆에 있던 생수병을 던지기도 하고요. 그게 다 나가니까 딸한테도 사와라 해가지고 또 생수병 가온 다음에 다시 또 사오니까 또 던지기도 하고. 아니 사오라고 시키니까 그걸 또 사왔어요 또. 딸은 어차피 그런 뭐 명령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오자 다시 또다시 며느리한테 어머니가 생수병을 던져서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의아한 것이
아니 사위라도 좀 이렇게 뭐 말리든 장모님하고 자기 와이프 좀 말리고 그랬어요. 자, 물 뿌리고 머리채 잡고 폭행까지 발로. 자, 드라마에서나 이 볼법한 행동들도 모자라서 자, 이것까지 보냈습니다. 협박 메일.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네가 싫은 21가지 이유. 약간 무슨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어머님이 이 며느리에게 보낸 그 이메일 중에 저런 내용이 들었대요. 내가 너를 싫어하는 21가지 이유라고 해서 저도 이거를 보다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한 떠올리면서 21가지 이유가 있을까 해봤는데 안 돼요. 10개도 넘어가기 힘들어요. 근데 21가지 이유를 보냈다라는 거고요. 더 심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얘기가 아니라 사실 위협이에요. 이게 그냥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나한테 선물은 네 어머니의 혈서를 받는 거. 사돈? 예. 이거 그리고 목을 자르고 발로 밟는 사탄의 영을 너는 가졌다. 저주받았다. 이런 그리고 다 끝은 욕설로 끝납니다. 교수님 이게 도대체 뭘까요? 예. 글쎄요, 지금 제가 이거 보니까 좀 도를 많이 넘은 것 같은데요. 이 여성들이 평생 잊지 못하고 한을 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네 부모가 어떻게 너를 길렀냐 뭐 이런 식의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그야말로 이 독약을 자기가 마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주목을 하고 싶은 것이 뭐 사악한 사탄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종교적인 그런 문제가 좀 가운데 개입이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간에요.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행동들을 제가 이거 봤을 때 이 정상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어떤 케이스들을 보니까 이렇게 자기 아들의 혼사길을 막아놓고요. 평생 동안 아들 갖다가 폐인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아들이 이제 거의 늙어진 상태에서 내가 후회한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이 그냥 잘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정말 종교적으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 미들맨 남편이었습니다. 네. 예. 남편은 애를 썼고 자기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어머니를 어떻게든 막아야겠다. 하지만 결국 최후의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하고 여동생을 고소를 했습니다. 예. 협박으로 폭행으로. 그리고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졌어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고 다행히 접근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는 이 위협은 멈췄다고 하고요. 이 어머니는 벌금 300만 원 그리고 여동생은 벌금 70만 원이 처해졌다고 합니다. 일단 뭐 재판부의 판단이 있긴 했지만 저희가 솔직히 앞서 교수님도 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냐라고 이제 추측을 하셨는데 정확히 저희도 왜 이렇게 며느리를 못 받아들인 건지 저희도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전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억울하다 싶으신 게 있으면 그 당사자분께서 저희한테 좀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반론권 차원에서 좀 보장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짧게 좀 말씀 좀 주세요. 이런 경우는 좀 방법이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소를 했고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일단은 좀 그냥 냉각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또 쉽게 또 다시 만나서 뭘 화해하기 그 선을 좀 넘어간 것 같거든요. 의절하는 게 의절을 제가 그렇게 표현하기 좀 그런데 결국은 그런 풀어야 될 부분은 어머니나 여동생 쪽이지 남편이나 며느리 피해자 쪽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연구소 이어갑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던 어느 밤 대구에 사는 22살 대학생은 언니들이랑 놀다 들어가겠다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까지도 집에 들어오질 않고 어머니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요. 다음 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한 외진 저수지에서 이 여대생은 옷이 반쯤 벗겨지고 온몸에 멍이 든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여성과 마지막으로 마주친 몇몇 남성들. 경찰은 용의자를 추려내고 추적에 들어갑니다. 오늘 사건연구소는 3명의 용의자,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자, 이 사건 저도 오늘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옛
좀 생각을 되살리면서 쭉 훑어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하룻밤 사이에 정말 주검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자, 2013년에 있었던 이 사건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죠. 네, 일단 2013년 5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이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자정이 넘어서요. 대구에 사는 22살 대학생 남 씨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 지금 알바가 끝났고 뭐 언니들이랑 만나서 놀다가 좀 들어가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언니들이랑은 3년 전에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면서 만난 사이였는데요. 이 남 씨는 그 뒤로도 쭉 평일에는 학교 수업 듣고 이 주말에는 아르바이트하는 그런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이 장학금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해서 대학도 갔습니다. 그만큼 성실한 딸이었고요. 그만큼 놀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터치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 씨가 아침이 돼도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일단 같이 있던 언니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이 언니는 중구 삼덕동에 있는 클럽에서 4시까지 술을 마셨고 그 뒤에 택시 태워서 보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혹시나 다른 곳에 가서 잤나 싶어서요. 이 학교 동아리방, 과방 같은 곳들도 다 찾아봤지만 거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시신의 상태는 그때 어땠나요? 자, 수사에 들어가고 경주에서 이제 비슷한 인상착의에 시신이 발견됐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위치가 대구하고 50km 떨어진 경주의 외진 저수지에서 이제 낚시하던 사람이 시신을 발견했는데 시신 상태가 좀 참혹했습니다. 얼굴이나 뭐 이 온몸에 특히 온몸에 멍자국이 있었는데 얼굴 쪽이 많이 상처를 입었고요. 예. 코뼈, 턱뼈, 갈비뼈, 앞니 4개가 부러졌고 간과 폐도 파열이 됐고 아마도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이 됐던 부분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클럽에서 놀고 새벽 4시쯤에 택시를 타고 갔다는 그 언니의 증언까지는 맞았던 겁니까? 맞았습니다. 경찰이 이제 CCTV라고 일행들 진술들을 다 종합을 해서 당시 상황을 좀 파악을 해봤더니 이랬던 거예요. 4시까지 클럽에 있었는데 일행들한테 어떤 남자가 와서 자꾸 스킨십을 과도하게 하고 있으며 기분이 나빠서 다 같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 택시를 탔는데 그 피해자가 택시를 탈 때 한 외국인 남성이 따라 나와서 이 택시를 잡는 걸 도와줬다라고 하고요. 또 언니들은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 뒤에 좀 체격이 다소 왜소한 한 남성도 이 뒤를 따라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니 말 중에 택시를 탔을 때 택시 기사가 20, 30대로 굉장히 젊은 남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3명의 남성들이 등장을 한 거죠. 예. 자, 교수님, 그 3명의 남성, 어땠을까요? 어떻습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그 3명에 대해서 행적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죠. 특히 이제 그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서 태웠던 그 외국인 남성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뒤따라 갔었던 체구가 좀 왜소한 그런 남성, 이 2사람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좀 알아봤더니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여성을 가운데 놓고 막 싸우다가 그래서 이 왜소한 남성 같은 거는 도중에 이 클럽에서 쫓겨나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2명이 이 그 피해자 남 씨하고 각각 다른 그 택시를 타고 가거나 또 지나쳐가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돼서 당시에는 일단 그 용의선상에서 배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시신이 발견된 것이 이 그 차를 탄 거기에서부터 약 50km 떨어진 경주 지역이기 때문에 이 하룻밤 사이에 50km를 이동해 가지고 시신을 유기를 하려면 무조건 이건 차량이 없으면 안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택시 기사가 최초에는 가장 유력한 그런 그 용의자로 지목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자, 50km 떨어진 지역까지 갔다. 역시나 뭐 차로 갔으니까 택시기사 뭐 일단 제일 용의선상에 오를 것 같아요. 네, 일단 경찰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대구 내에 있는 택시를 다 조사를 해서 이 피해자 태운 택시를 특정을 해냈습니다. 31살 남성이 택시기사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이 택시 운전하게 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남성이었습니다. 집 바로 앞에서 체포를 했는데요. 이 더 결정적인 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남성이 영업용 택시 말고 본인의 차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인의 개인 차량으로 대구랑 경주를 오간 기록이 나온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 완전히 범인 잡았다, 사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요. 이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나 절대 범인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택시 자체에서도 별다른 흔적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미 대대적으로 이 사건이 보도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예. 그럼 일단 남씨 태운 건 맞지 않냐? 그렇죠. 그럼 제보라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택시기사가 하는 말이 뉴스에서는 이 피해자를 언니들이 태웠다 이렇게 나왔는데 내 기억에는 언니 같이 있던 여성이 목적지를 말하긴 했지만 돈을 외국인 남성이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의 입장에서는 이 여성을 태운 게 언니가 아니라 외국인 남성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사망자가 내가 태웠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일단 그 보도된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보도를 통해서 이 사람도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과 자신이 실제 경험했던 그 상황이 다르기에 이건 그게 아니었나 보다 하고 신고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대구에서 경주까지 간 그 기록은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구, 경주 이게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거나 자주 가는 거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택시가 아닌 그 자신의 그 차 왜 갔느냐 공교롭게 물어보니까 본인이 이제 그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중고로 그 택시 자기의 차를 팔았는데 공교롭게 또 그 차를 샀던 사람이 경주하고 대구를 오갔던 걸로 보입니다. 우연의 일치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그 문제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다만 보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범인인 것처럼 지금 알려졌던 그랬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뭐가 됐든 다 이제 제쳐두고 그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서 간 건 맞잖아요. 그럼 본 건 있을 거 아닙니까, 뭐든. 본 게 있었어요. 이 택시 기사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결정적인 증언을 합니다. 뭐냐면 택시에 피해자를 태워서 가다가 한 5분쯤 지났는데 사거리에 멈춰서 있는데 갑자기 뒷문이 확 열리더니 어떤 남자가 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서 내가 여자친구인데 걱정이 돼서 따라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피해자 이름도 부르고 이렇게 흔들고 그러는데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차가 잠깐 멈춰섰을 때 뒷문이 열리면서 어떤 남성이 탔는데 얘 지금 만취한 이 친구 내 여자친구다. 그러면서 이름까지 막 부르면서 괜찮냐 뭐 이렇게 하는데 피해자는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목적지도 바꿔서 어딘가 중간에서 내리길래 너무 힘들어하니까 뭐 숙박업소에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하니까 자러 가려만 했다라고 그렇게 본인은 택시기사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경찰은 얘기를 듣다가 혹시 그 갑자기 따라왔던 사람이 그 CCTV 아까 제가 세 사람을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에 뭔가 좀 왜소한데 뒤를 따라왔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남자인가 싶어서 택시기사한테 이 사람 아니에요 보였더니 바로 그 남자 맞다라고 얘기를 짚어준 겁니다. 자, 그 왜소했던 그 앞서가던 피해자가 타고 있던 택시를 따라가는 택시를 타고 있던 그 왜소한 남자 잡혔습니다. 당시 26살이었던 조명훈이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습니까? 어땠어요 그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피해자가 반항을 했기 때문에 당황했나요? 모르겠어요. 지금 신경이 어때? 얘기 좀 해주세요. 유족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잡은 겁니까? 이게 이제 아까 그 택시 기사의 진술이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디서 내렸느냐라고 해서 그 위치를 갖다 찍어서 그 근처에 있는 CCTV를 확인을 해보니까 바로 이제 이 이자가 만취한 그 피해자를 질질질질 끌고 가는 그 모습이 이제 그 포착이 됐죠. 그리고 이제 인근 숙박업소를 탐문을 해보니까 그쪽에 있는 어떤 숙박업소 주인이 한 얘기가 거기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방을 달라 그랬는데 빈 방이 없어가지고 숙박은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다른 택시를 잡아 타고 이 조명훈, 이 자신의 집으로 간 것으로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때는 뭐 조명훈인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팀의 어떤 그 촉에서 나온 건데, 지난번에 범행도 금요일에서부터 토요일 날 넘어가는 바로 그 밤에 왔는데, 이번에도 혹시 이것도 그 주말에 같은 주말에 클럽에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미리 이제 클럽 관계자들에게 이제 그 사진 비슷한 걸 보여주면서 이 사람 나타나면은 좀 이렇게 신고해달라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역시 이 조명훈이가 그날 클럽에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검거됐을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그 클럽에서 다른 여자들하고 막 웃으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건 인간도 아니고 또 새로운 어떤 그 피해자를 물색으로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 기자, 지금까지 이제 그 범행 당일부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죠. 네, 일단 이 조명훈이 잡혔을 때는요, 처음에 자기 범행을 잡아댔는데 CCTV를 들이대니까 또 2시간 동안 이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다 2시간 만에 입을 열게 됐는데 일단 그 범행 당일 그날에 클럽에서 여러 테이블을 전전하면서 이 작업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남 씨에게도 접근해서 치근덕거리게 됐는데 이 남 씨가 거부를 하고 또 불쾌하다는 의사표시까지 하니까 그 옆에 있었던 외국인 남성이 그걸 보고 이 여성한테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제지를 하고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클럽 측에서도 보기에 조명훈이 문제라고 보고 쫓아낸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 조명훈이요, 문 밖에서 이 남 씨 일행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던 거고요. 이 외국인이랑 피해 여성이 같이 나오는 걸 보고 그때부터 범행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 씨 혼자서 택시를 타는 걸 보고 자신도 다른 택시를 잡아 타고 쫓아가서 그 앞차가 서 있을 때 후다닥 탄 거였고요. 이 집으로 끌고 가서 추행을 하다가 이 피해자가 저항하니까 폭행하고 살해했던 겁니다. 양 변호사님, 이놈 이거 뭐 하던 놈입니까? 당시 뭐 사회적으로는 지하철 공익근무 요원이었고 밤에는 이제 주차 요원으로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주변 얘기가 이제 그 이전부터 술을 취하면 여성을 때리는 그런 일이 잦았다라고 합니다. 이미 2011년도에 이 여자 성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적도 있었고 살인사건 4개월 전에 또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던 일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냥 술 먹고 클럽을 전전하면서 집적거리는 게 취미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본인이 당시 이제 미니 홈페이지, 요즘에 SNS 같은 걸 했는데 거기에 또 저런 글이 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찍어서 안 넘어간 여자 없다. 여자 전문가다. 여자가 붙어도 내가 실어 쳐내는 거다라고 했다라는데 조명훈의 PC에는 컴퓨터에는 음란물도 좀 가학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음란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저렇게 해놓고 나서 바로 다음 주에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서 그 클럽에 가서 그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다. 자, 교수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겠고요. 일단 저희가 이렇게 이 저자의 얼굴을 고스란히 보는 걸 보면은 신상 공개가 그때 됐던 모양인데, 그렇죠. 어떤 판결이 있었습니까? 뭐 강간, 뭐 살인 이런 범죄가 지금 성립했고요.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돼서 현재 복역 중인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아마 이자는 말이죠. 지금 청송교도소에 있다고 하는데 뭐 25살에 감옥에 갔으니까 행여또 유기징역으로 또 감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분명히 전 이거 100% 장담하는데 종교에 귀의해서 나름 또 성실한 수영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막 보여주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사실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이가 젊으니까 이제 형기 절반 정도 채우고 나면은 이제 가석방을 시도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존중감이 결여가 돼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대여성 시각이 굉장히 왜곡이 돼 있네요. 찍어서 난 넘어가지 않는 여자가 없다. 사실 여성이라고 하는 그 대상은 찍어서 넘기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 이유를 갖다가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이전에 저질렀던 여러 가지 어떤 그 행동들, 소아 성추행이라든가 성폭행 미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쌓여서 바로 이제 강간살인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우리 그 사회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어떤 재범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높고 또 다른 여성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연구 격리를 갖다가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고속도로 갓길인데요. 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경찰의 속도 위반 단속에 딱 걸려버린 겁니다. 경찰이 보조석 창문을 통해서 운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반대편 차선에서 중심을 잃은 차 한 대가 저렇게 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돌진합니다. 이 차는 세워진 차와 경찰차 3개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이 충돌로 넘어진 경찰관은요, 바로 일어서서 가드레일 밖으로 나가는데요. 정말 천만다행히도 차와 차 사이 그 틈으로 아슬아슬하게 피했던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네 또. 이 경찰관은 곧바로 구조대를 불렀고 충돌한 차량 운전자부터 살폈습니다. 들어보시죠.
911 Bravo, Serving Rescue, Serving Units, accident, right here at County Parkway. My cruiser was hit, driver was hit. I'm trying to check on injuries. 네, 다행히 이 운전자도 크게 다치진 않았고요. 곧장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 도로가 시속 80km 구간입니다. 그런데 돌진한 차량은 무려 시속 190km가 넘는 엄청난 속도로 급커브 구간을 달리다가 그만 중심을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심지어 이 돌진 차량 운전자는요, 운전이 미숙한 17세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이곳은 운전면허 필기 시험장입니다. 그런데 시험 감독관이 한 수험생의 머리 위에 뜬금없이 금속 탐지기를 가져다 댑니다. 그런데 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다른 감독관들까지 수험생을 둘러싸고 머리카락을 살펴보는데요. 그러다가 뭔가를 벗겨냈습니다. 결국 이 수험생은 시험장을 나갑니다. 아니, 뭐가 있었던 거예요? 네, 이 수험생 무려 가발 속에 초소형 카메라와 송신 장치를 설치해서 부정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초보구나. 심지어 네 맞습니다. 왼쪽 귀에는요 무선 이어폰까지 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수상쩍다 싶어서 감독관이 살펴본 거였는데 딱 걸려버린 거죠. 야, 머리에다가 또 탐지기를 들이댈 줄은 또. 네, 그런데 중국에서 이런 일이 좀 흔한 건지요. 몇 년 전에도 운전면허 시험을 보다가 이 가발 벗는 일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걸린 남성은요. 법에 따라서 이날 시험 성적 당연히 무효 처리가 됐고 앞으로 1년간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도 없게 됐다고 합니다. 쌤통입니다. 자, 다음은 호주로 가보시죠. 자, 검은색 옷을 입은 두 남성이 공원에 세워진 파란색 차에 무언가를 뿌리고 있죠. 그리고 몇 초 뒤, 자, 새빨간 화염이 피어오릅니다. 어우, 불이 붙은 차가 활발 타오르는데요. 이 수상한 남성들이 주차된 차에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붙이고 달아난 겁니다. 왜요?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1시간에 걸쳐 겨우 화재를 진압했는데 새까맣게 타버린 차, 진짜 저게 차였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전소가 됐죠. 심지어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조차도 화염 열기 때문에 뒷부분이 녹아내리기까지 했습니다. 다친 사람은요? 다행히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녹아내려버린 저 차가 하필이면 무려 4억 원 가까이 되는 고가의 스포츠카였다고 하네요. 문제는 스포츠카의 차주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네요. 경찰에 따르면 스포츠카를 공원에 주차한 운전자는 실제 차주가 아니었고 차를 주차한 뒤 계속 방치해놨다고 합니다. 네, 경찰은 방화범들 아직 쫓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또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여기는 바다가 바로 앞에 있는 식당입니다. 그런데 식당 직원 폐병이 든 남은 음료수를 나무나무 바다에 뿌리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바구니에 담긴 쓰레기도 바다로 그냥 던집니다. 음식물뿐만 아니라 일반 쓰레기들도 함께 버리는 모습인데 근데 저 직원 아주 익숙해 보이지 않으세요? 안 돼! 어두울 땐 잘 안 보였겠지만 해가 뜨고 아래를 보실래요? 자, 보시면요. 온갖 플라스틱 쓰레기와 기름때들이 난간 아래 가득합니다. 저 쓰레기들과 기름, 저거 어디로 가겠어요? 바다로 그냥 흘러가서 오염시키는 거죠. 이 모습을 한 손님이 목격하고 너무 황당해서 영상을 찍었다고 하는데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前面有道路节奏，我觉得挺那里，因为污染环境，天气热了，就感觉有点臭味。看到那个他们那样做。 자, 영상 퍼지자 놀이꾼들이 거세게 붙는데 당연하죠. 저렇게 오염된 바다에서 잡힌 물고기, 그럼 다시 그거 우리가 먹게 되고 이건 또 모두를 위협하는 악순환 아니냐. 제발 사람답게 행동하자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이곳은 한 초등학교 뒷마당입니다. 쓰레기통 자물쇠를 열고 있는 저 남성은 바로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인데요. 자물쇠를 풀어 막대기를 옆으로 치우는데요. 그 안에서 검은 물체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곰이었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 곰이랑 눈이 마주치니까요. 뒤도 안 돌아보고 불행랑을 쳐버립니다. 그런데 곰도 놀랐던 것 같습니다. 빠져나오자마자 뒤뜰로 도망가기 바쁩니다. 곰도 놀랐어? 예, 하필 이 순간 문을 열고 나오려던 여성도 곧바로 문을 닫고 숨어버립니다. 왜 저기서 나와? 왜? 그게 의문인데요. 평소에 학교 주변에 곰이 돌아다녀서 혹시나 쓰레기통을 뒤질까 봐 저렇게 자물쇠로 잠가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가둔 쓰레기통 안에 곰이 떡하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곰이 있는 줄 모르고 자물쇠를 채운 게 아닐까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리 들어가 있었구나. 예, 곰이 떠난 걸 확인하고서야 이 교장 선생님과 여성 모두가 안심하는 모습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후에 한 인터뷰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기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재밌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어린이날인 내일 저희 쉽니다. 저랑 이자혁 기자는 상관없는데 다른 제작진 거의가 다 엄마 아빠라서 말이죠. 자,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해피 연휴 안녕히 계십시오.